무선 기술, 블루투스라는 명칭은 10세기 바이킹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덴마크 왕 블루투스 곰슨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푸른 이빨이란 이름은 파란색 끝이 때문이란 설도 있고 블루베리를 워낙 좋아해 치아가 착색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11세기 블루투스의 손자 크누트 대제는 덴마크, 노르웨이, 잉글랜드를 모두 아우르는 바이킹 북해 제국을 완성했으며 지중해의 동로마까지 그들의 세력이 미쳤습니다. 바이킹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자신들만의 전쟁신 오딘과 사후세계 바랄라를 믿었기 때문에 성직자와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해했으며 교회 또한 거리낌 없이 약탈했습니다. 보병의 선두에선 무시무시한 광전사 버서커들을 보며 수도사들은 그들을 악마의 전사들로 표현했습니다. 바이킹의 막강한 저력은 뭐니뭐니 해도 롱십으로 불리는 함선입니다. 롱십은 높은 용두와 영미, 날렵하고 길쭉한 선체, 많은 도의 수가 특징으로 높은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고 바닥이 낮아 얕은 해안가, 강까지도 운행이 가능했으며 속도 또한 매우 빨랐습니다. 선박 길이는 보통 20m에서 30m, 정원은 30명 이내지만 최대 크기 드라카르는 길이 70m에서 80명까지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시속 20km, 하루 최대 200km를 항해할 정도로 속도와 지구력 또한 단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원시적 아스트롤라벨을 이용해 태양과 별을 기준으로 진로를 결정했으며 까마귀를 바구니에 실어 항로를 이탈했을 경우 본능적으로 육지를 찾아가는 까마귀를 보고 방향을 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물에 띄운 나무 조각 끝에 작은 자석을 붙인 나침반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거리 항해에서는 식량과 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소금에 절인 음식과 대구를 말린 건포를 주식량으로 했으며 물과 우유, 술, 꿀의 액체는 가죽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증류수를 모으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이킹은 9세기부터 얼음의 황량한 땅 아이슬란드까지 진출해 촌락들을 만들었고 982년 살인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한 불굿 에릭은 미제의 바다를 항해하다 우연히 그린란드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착했습니다. 붉은 에릭의 아들 레이프 에릭손은 천년이 되던 해에 그린란드에서 출발해 지금의 캐나다 뉴파운드랜드까지 도착했습니다. 레이프 에릭손은 콜럼버스보다 500년이나 앞서 역사상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발견한 인물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캐나다 뉴퍼들랜드까지 최단 거리가 2400km 정도이니 하루 150km 속도로 여유있게 운행하여도 16일 안에 주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1492년 콜럼버스가 범선으로 이탈리아에서 바하마 제도까지 항해했을 때 거리는 8000km, 기간은 총 6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에릭손은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땅을 빈랜드, 포도주의 땅이라고 명명했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1968년 노르웨이 고고학자 부부 헤르게 잉스타드와 앤 잉스타드는 뉴파운드랜드 섬의 최북단 마을 랑스 옥스 메도주에서 고대 바이킹인이 살았던 주거지 8채와 도구들을 발견함으로써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가 실제 역사였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레이프 에릭손의 신대륙 발견을 재현하기 위해 2016년 고대 바이킹 기술로 만들어진 무동력 선박 드라켄의 팀원들은 노르웨이를 떠나 총 4개월의 시간 동안 시카고, 뉴욕시까지 항해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도 하였습니다. 덴마크 린드 훌름 언덕은 680개의 무덤으로 구성된 최대 바이킹 유적지로 배를 뜻하는 타운형으로 묘를 장식했으며 죽어서도 배와 평생을 함께하는 바이킹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바이킹만큼이나 배를 중요시했던 또 하나의 고대 문명이 있었으니 바로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눈부신 발전은 나일강과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 항해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수한 바이킹의 롱십이 선사시대 이집트 함선과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선사시대 나카다 2기 항아리들에서는 이미 대형 함선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이미 대형 함선을 만들고 항해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홍해의 사막 암과카에서도 유난히 대형 선박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며 많게는 70개가량 노가 그려져 있고 용도와 용미가 바이킹처럼 매우 높습니다. 100명가량 선원이 함선에 탑승했을 것이라 추정하며 이는 바이킹 선박의 3배 규모로 이 정도면 홍해를 벗어나 인도양을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혹은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대서양까지도 원정 항해가 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선왕조 고대 도시 네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지배자 무덤이 하나 존재합니다. 학술 명칭은 T100으로 상형 문자로 발전되기 직전에 중요 상징들이 하얀색 석고의 대형 벽면에 아름다운 채색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배 위에 앉아있는 모습, 쌍사자 가운데 선 왕, 곤봉을 사용해 세 사람을 타격하는 포즈는 이후 파라오들이 반복해온 이미지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대형 벽화가 뭔가를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와 바다를 항해하는 대형 선박들을 묘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한 얼룩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곤 너무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초기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파라오 조세르와 스네프루는 지중해 항해를 통해 레반트 지역과 긴밀한 무역을 시행했고 비블로스에서 엄청난 양의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쿠프 태양의 배는 종교 의뢰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43m나 되며 4500년의 세월을 썩지 않고 멀쩡히 발굴될 정도로 튼튼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못질 하나 없이도 물 셀 틈 없이 나무 판자들을 정교하게 조립하는 장부 맞춤 방식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도면 디자인도 없던 시절에 놀라운 장인들의 기술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어마무시한 양의 화강암을 900km나 떨어진 아스완에서 운송했음을 보더라도 당시 항해술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트셉투트 장제신전 벽화에서도 거대한 화강암 오벨리스크를 운송하는 바지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오벨리스크가 30m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바지선은 50m 이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류학계는 이집트 함선의 항해 범위를 나일강과 지중해에 제한하는 고정관념을 지녀왔으나 현재는 이러한 틀을 깨는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8년 해양고고학자인 체릴 와드는 중통 방식으로 18항조 배의 복제품을 만들었고 사막의 민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참고로 민은 이집트 생식의 신으로 강력한 성기를 자랑합니다. 그녀의 팀은 이 배로 홍해를 18일 동안 안정적으로 항해했고 속력 또한 빨랐습니다. 또한 2010년 체릴 와드는 타이타닉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와 함께 홍해의 고대 항구이자 조선소였던 와디 가와시스를 발굴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가혹한 사막 기후에서 선박 잠개를 보호하기 위해 6개의 암벽 동굴을 조선소 작업장으로 사용했으며 아멤네헤트 3세의 석회암 비문, 닷, 선박 파편, 80개의 로프가 발견되었습니다. 4000년 전 나무 판자 조각에서는 배벌레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수개월 이상 대양을 항해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발굴팀에 따르면 5척의 대형 선박은 원래 나일강에서 만들어진 후 분해된 것이었습니다. 3700명의 원정대는 분해한 선박을 들고 사막을 횡단해 와디 가와시스에서 재조립하였으며 원정대의 교역 목표지는 신의 땅이란 뜻을 가진 펀트로 현재까지 그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 지역입니다. 하트셉수트가 테베에 건립한 데르엘 바하리 신전에는 대규모 선단 5척을 푼트로 파견해 3년 동안이나 대양 항해를 한 후 향신료, 귀금속, 유황과 모략, 동식물을 비롯한 사치품을 싣고 귀국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벽화에 묘사된 선박들은 길이가 30m, 커다란 돛대,
30명의 노자비에 의해 운행되며 3년이면 충분히 지구를 한 바퀴 일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참고로 무동력 요트로 2014년에 세계를 일주하신 김승진 선장님 경우 총 209일 동안 42,000km를 항해하였습니다. 주류학계에서는 펀트가 소말리아 혹은 예멘의 아덴만 지역일 것이라 예측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가까워 한 달 내에 왕복 가능하며 향신료가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대 항해 전문가 헨리 쿨버, 스테펜 제트, 지질학자 조지 카터 등 많은 학자들은 향신료가 풍부한 훨씬 더 먼 곳, 인도 혹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특히 바하리 신전에 묘사된 펀트의 독특한 집 모양은 인도네시아 수상 가옥을 연상시킵니다. 더욱 과감한 이론으로 군나루 톰스는 펀트가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대서양 너머 신대륙이라 추측하였는데 그 근거로 바하리 신전 벽화에 제물로 바쳐지는 옥수수와 신대륙의 식물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벨기에 역사학자 폴 갈레지 또한 안데스 티티카카오 근처 푸노 지역이 바로 펀트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푸노는 현재 페루 금의 70%가 생산되며 안티몬, 수은, 아연, 주석의 중요 금속 생산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신대륙의 교류 가능성에 관한 황당무계해 보이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직접 이를 몸소 실행한 학자가 있습니다. 1947년 콘티키 뗏목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던 바이킹의 후예 노르웨이 인류학자 토르 헤위에르달은 페루의 고대 도자기에서 갈대배를 타고 있는 비라코차의 모습 그리고 티티카카 호수와 이집트 갈대배의 유사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선사시대 이집트인들이 갈대배 디자인의 대형 선박을 만들어 대서양을 횡단해 신대륙에 도달했을 것이라 추측했고 주류학계는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969년 토르 헤이에르달은 직접 파피루스 갈대배 라를 제작해 모로코에서 카리브해 섬까지 6,400km를 항해했지만 배가 결국 난파당하면서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불그레 토르는 1970년 업그레이드된 파피루스 갈대배 라2를 제작해 바베이도스 섬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결국 성공하고 맙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인간의 호기심과 모험심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고대 대서양 태평양을 횡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편협한 고정관념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고대 이집트와 신대륙 교류의 결정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